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한국TV 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 백요셉 기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요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래한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 또 미래한국의 기자이기에 앞서 저는 북한에서 왔고요. 남한에 온 지는 이제 한 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옆에 우리 이쁜 여명 씨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상으로는 제가 높지만 남조선 생활 나이로는 제가 상당히 어리다는, 그래서 제가 아직 10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조선 연령대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만큼 순수하다는, 그러니까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10살짜리의 그 순수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전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탈북민 단체를 여러 해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쵸. 탈북민 단체는 제가 이전에 그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했던 그 인권 단체가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한창 열이 붙고 뜨겁고 뭔가 이렇게, 물론 지금도 뜨겁지만 그럴 때 하나 만들었던 단체가 있어요. 좀 삐라 뿌리고 남한의 정부, 기독교 내 정부 좌익들하고 좀 싸우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남북대학생 총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들뿐이 아니고 남한 현지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5.18 유공자 혜택에 대한 주제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공시생들, 또 공시생의 학부모들 많이 분개하고 있는데 이 5.18 유공자 혜택 논란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솔직히 이게 남한 사람들, 특히나 이게 그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고시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충을 제가 탈북자라서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5.18 가산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고, 특히 가장 이슈가 된 것이 그 5.18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무원 취업의 10% 가산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그걸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그것도 또 광주에 있는 한 학부모가 또 이게 SNS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양심 고백. 네, 양심 고백을 많이 했다는 것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 입장에서 좀 뜬금없었어요. 물론 북한에서 탈북자로서 인식을 하는 이 5.18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18 지금 이슈가 된 게 5.18 유공자 가족들이 공공기관 취업 싹쓸이에요, 이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공공기관을 뒤집어 엎고 불태우고 파괴했던 사람들이 그 공공기관 취업의 70%를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북한에 계실 때 교과서를 읽고 또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일어난 87년에 일어난 이 5.18 사태, 이때 어떻게 북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북한은 5월 18일만 되면 항상 10년, 20년 동안 TV 프로그램이 바뀌지가 않아요. 5.18 다큐가 항상 굴러가거든요. 그거는 남조선의 파시오 괴뢰군이 그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그런 내용들, 최루탄을 쏘고, 그리고 시 진압 계엄군이 와가지고 총질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엄청난 공포심과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청년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감과 응원. 저는 순간 든 생각이 이게 5.18이 되면은 그 기념일이 되면은 광주시에서도 각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그 관련 다큐를 본다고 해요. 같은 날 같은 남북이 공통적인 게 왜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저는 TV를 떠나고 또 이렇게 현실에서도 5.18을 우리가 마주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 여행을 떠날 때 기차 역전에 가면 그 기관차죠. 견인차의 맨 앞에다가 큼직하게 썼어요. 5.18 무사견인 초과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어요.
5.18 그리고 김정태 전기기관차 이렇게 돼 있어. 5.18 김정태 전기기관차. 그 의미를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5.18이 뭔지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5.18이 바로 남한의 그 5.18 투쟁을 기념해서 5.18의 그 어떤 그 영웅을 기념을 해서 그렇게 달한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뭐 저는 더 와서 충격적이죠. 네. 저는 더 아이러니죠. 그러시길 정말 뭐야 이게 남북이 지금 장난합니까? 뭐요 이게라고 하셨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아니 북한의 5.18을 기념하고 또 5.18 때 혁혁한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공을 세웠던 분들의 이름으로 낸 그런 기념 점시물들이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5.18 사태에 대한 성격 자체를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5.18이라는 것이 어쨌든 잘 조직되고 또 훈련받은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선동하고 앞장서서 뭐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렇게 총을 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는 좀 우익 진영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남한 사회에서는 용납이 되지가 않죠. 그 이야기들이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저 이게 참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5.18이 왜 성역화가 됐느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고 상당히 균형적이고 이런 사회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왔을 때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이 5.18 유공자에 대한 인식도 이 성역이라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남한에 와서 어찌 보면 대성공사라고 하는 초기 정보기관의 조사를 거칠 때 물론 상당히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부대가 5.18하고 관련이 있었던 부대였어요. 장교로 계실 때.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밀문서가 해제됐을 때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증거 가지고 확실하게 좀 증거도 안 믿잖아요. 요즘에 또. 그런데 그때 그 5.18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민군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죠. 이게 정말 뭐 이런 주장들이 되게 극우적인 주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에 계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북한의 5.18을 기념하는 전시물이 많았다는 것은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해방 전국 때,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 동안 수많은 무장 폭동이 일어났었지만 이 5.18만큼 이 시민들을 선동하고 또 커지고 많은 이 대학생 학생 운동권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이 5.18 덕분에 저는 덕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덕분에 이 수많은 뭐 NL이니 PD니 하는 운동권들이 배양된 것이 아마 북한에서 5.18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본 이유겠죠. 네, 이게 뭐 5.18 관련한 남한의 논란 자체는 뭐 우리가 해결할 부분도 없고 그 역사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만 분명히 저는 북한에서는 5.18은 인민군이 내려왔다. 그 숫자는 또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내려왔든 또 하물며 또 우리 또 우익 진영의 또 어떤 분들도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을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거를 당사자가 보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는 누가 하기가 힘들겠죠. 우리 보고 이야기를 떠나서.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금지어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저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근데 남한에서도 금지어가 있다는 건 나는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게 국정원에서 5.18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뭐 진술을 하는 게 그거죠. 저희 아버지가 5.18 관련 부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안에서 저를 취재하던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냐? 내가 들은 게 있고 그냥 들은 게 그거다. 그랬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남한 사회도 이런 그 뭐랄까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듣고 내가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남이 하면은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줄임말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느덧 이 좌익 진영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 인사들이 자기들이 편의대로 쓰고 있는 용어가 됐어요. 자기들은 뭐든지 다 하면은 표현의 자유인데 우리가 하면 너는 파쇼고 너는 구구야라고 그렇게 뭐 매도를 당하고 있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할 때 상당히 남한의 이슈를 잘 타서 남한의 갈등을 조장을 하는 그런 짓거리를 잘해요. 그래서 뭐 웬간하면 남한의 억울한 정치인들이 꽤 많죠. 특히나 대선 때는 북한이 대선 개입 지금 시작했어요. 아주 맹렬하게 대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도 있지만 또 남한의 그 정치인들과 남한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대남 그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5.18 기념일 때마다 북한 대표단이 내려와 가지고 광주 묘지에 와서 아주 심각하고 엄숙하고 슬프게 묵도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의 자기들이 이 6.25 때 남침했다가 죽은 인민군 전사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인민군 전사들에다가 표하는 경의하고 똑같은 인상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국가대표단까지 파견을 해서 적대국에 들어와 가지고 적대국의 투사들을 묵도를 하고 간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5.18이 5.18 사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민주화 운동, 민주 항쟁까지로 표현이 되게 격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새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 사태라는 중립적인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 5.18 사태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민주화라는 어느새 민주화라는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성역이 된 것이고 뭐 다양성을 이름으로 한 전체주의가 횡행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 수많은 80년대에 이 5.18 사태를 보고 분연히 일어났던 학생 운동권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이게 다시 그 5.18 유공자 얘기로 들어가자면은 더 신기한 거는 이 유공자가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신기하네요. 예. 지금도 5.18이 진행 중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때 숫자를 보니까 실제 사망한 사람이 국가에서 통계한 게 155명이고 1심에서 국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82명 정도가 되는데 5천 얼마죠? 5천여 명이 되는 그 인원은 다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심각하네요. 현재 5,769명인데 뭐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 불어났다고 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증언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내가 봤어 라는 증언만으로도 유공자가 되고 있어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우리 광주에서는 뭐 한 집걸로 두 집마다 5.18 때만 되면은 대선 통곡이 이어진다고. 저는 그것들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듣던 말인데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보니까 저도 뭐 이게 기사 내용을 기사 작성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5.18의 주유소에 휘발유 드럼통을 4번을 훔치다가 총에 맞아 죽은 그 이후로 1억 원이라는 그 5.18 유공자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리고 보면 이게 제가 지금 남한에 와서 집 신청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집 신청을 많이 해봤어요. SH, LH에다가 집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게 그거였어요. 5.18 국가유공자 가산점이었어요. 어디 가도 이 가산점이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닌 거죠. 대학교에도 5.18 유공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또 뭐 그럼요.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애매한 게 6.25 일반 공로자들하고 일반 유공자들하고 틀린 게 이 사람들은 5.18 하고 딱 찍었어요. 6.25는 6.25라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5.18 유공자는 아주 명시를 뚜렷이 해놨다는 거죠. 그 제가 프로 조선인이라서 그 궁궐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데 덕수궁이든 경복궁이든 아예 국가유공자 옆에 5.18 유가족이나 5.18 유공자는 저는 사실은 왜 유공자라고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유공자도 공짜예요. 국가유공자만큼. 이런 성역이 참 어떨 땐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도입부에 얘기했지만 5%에서 10%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이게 취업 준비생들한테 아주 엄청난 거거든요. 특히나 이 거의
청년들의 아마 절반이 넘는 수준의 이런 청년들이 공기업 또 공무원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에 달하는 가산점 혜택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광주 사람 아니면 취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여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그 5.18 유공자들이 그 희생됐어요. 희생된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5.18 유공자들이 희생된 그 대가를 지금 국가에서 이 보훈 지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유공자가 됐냐?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화염병을 들든 괭이를 들든 뭘 들든 해가지고 정부군을 상대로 뭐 화염병만 들었나요? 총도 들었고 여러 가지 장갑차까지 타고 정부를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정부를 공격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그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 죽은 군경들도 같이 지금 유공자가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웃기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자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가 같이 국가의 우대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이념 정리도 안 된 나라에서 지금 어찌 보면 그 한 논쟁의 그 두 주인공들을 다 우대한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실제 5.18 유공자라는 이름은 많지만 그 5.18 유공자가 아닌 거기에서 진압을 하다가 희생된 병사들의 전사들의 그 군경들의 그 이야기는 아예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지금 질서가 아주 문란한 건데 여기 지금 5.18 유공자 복지 혜택이라고 1번부터 6번까지 정말 너무 엄청난 혜택이에요. 뭐 교육 지원, 학자금 수업료 전액 면제, 뭐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무료, 뭐 유족 30, 60% 감면, 유족까지 가면을 뭐 수송 시설 이용료 감면. 이거 상당히 이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100%라고 하는데 와 이게 참 대단해요. 이게 한번 우리 유공자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 유공자 분들이 그만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 나라를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로 이만큼 만들어온 분들한테 또 지켜온 분들한테 유공의 혜택을 드리는 건데 전 5.18 사태 때 총을 들었던 뭐 주동자들, 뭐 선량한 시민들이야 뭐 늘 뭐 안타까운 희생이 있는 거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분들이었나? 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남한에 와 보니까 참 물론 어느 정도 살아서 지금은 좀 이해는 합니다만요. 뭐 머리는 이해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종교 갈등과 이념 갈등은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남한 내부에서 아직 이념 갈등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이념 갈등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북한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남한이 아무리 자신들이 뭔가 순수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특히나 또 지금 민중 총궐기 해가지고 저기 촛불 시위나 이런 것도 본인들은 뭔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순수한 사람들은 그게 순수하고 나라를 위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최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부가 알고 있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본인들이 그 주도 세력이 그게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죠. 저는 5.18도 물론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처음부터 조직되고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제가 북한에서 경험하고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5.18과 관련된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해서 이제 역사의 어떤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어떤 진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북한군이 한두 명이라도 개입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때까지 대남 어떤 선동이라든지 또 남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리고 1980년대는 그런 일이 또 제일 많았을 때입니다. 모든 용공 사건과 그렇죠. 네. 모든 반란 사건, 폭동 사건에 항상 배후가 있었죠. 네, 그런 배후가 있는 북한이 건전하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면 또 이런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는 아니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의심이 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5.18 전사자 묘라고 우리가 또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과거에 내려왔던 탈북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5.18 관련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깔아뭉개졌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산사회도 아니고요. 다양한 민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방적으로 여론이랍시고 깔아뭉갠다는 것은 참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장들 중에 이게 뭐 공산사회도 아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겉만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이 속 알맹이는 이미 자발적으로 적화가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사건만 봐도 지금 사회가 얼마나 살벌하게 이 민중화가 되어가는지 그게 무서워요. 저 민중화와 민주화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민중주의화가 돼가는 이 남한이 너무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 북한에서 말하는 민중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 시민들,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학생, 운동가 이런 분들을 민중이라고 하거든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럼 그분들 좌익 운동가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판단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민중의 의견이 반영돼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또 세월호가 저렇게 또 성역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뭐 세월호 또 유공자도 생기겠죠?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민중이 이겼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와 노동신문을 통해서 남조선 사람들을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우 잘했다. 너희들 정말 민중의 국가를 세웠다. 새로운 세계다. 그렇지만 북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런 말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북한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세월호 그리고 촛불 혁명의 승리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이팅했어요. 잘했다. 그런데 북한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새 사회가 시작되는 건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민중의 주인이 될지 안 될지가 결론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민중의 주인이 다 된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중의 주인인 것처럼 갈까요? 공산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중의 혁명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민중을 컨트롤하는 가장 위대한 이제 수령이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떠드는 사회가 아니에요. 절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1인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1인 독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얘기였는데요. 오늘 주제가 5.18이잖아요. 다분히 중립적인 용어인 사태를 두고 이제 어느새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성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유력한 대권 후보께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5.18 기념장에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르겠다. 이 임을위한 행진곡이 운동가요거든요. 민중혁명운동가요고요. 이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른다는 거예요. 다분히 이념 논란이 많은 이 행사장에서 그래서 이 북한에서 뭐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 그 모 후보가 말하는 정권 교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정권 교체가 아닐 수 있겠다는 그런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실은 뭐 5.18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의 과거이고 하지만 그 5.18이 우리 대한민국이 5.18에 찬성을 하든 5.18에 부정을 하든 두 국민이 다 안 좋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5.18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울분을 아직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울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18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상당히 그 사회적 소모를 일으키는 아직도 그런 것임은 분명합니다. 5.18의 진실이 어떻게 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5.18을 기억하는 양대 진영이 모두 5.18에 대해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5.18 이슈 자체는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걸림이 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5.18 우리가 이 이슈가 왜 나왔습니까? 5.18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지만 정리가 아직 안 된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북한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것이 이걸 같이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지금 논쟁을 하는데 북한은 거기서 웃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분열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정치인들이 와서 선동질을 합니까? 5.18 그 운동가요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부른다고 뭐 총살합니까 지금? 그 사회입니까? 왜 약자 코스프레를 합니까? 그러면서 왜 그 표를 구걸합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부르지 말라 부른다고 총살 안 했어요? 부른다고 뭐라 안 그랬어요? 마음껏 부르세요. 뭐 지금 당장 5.18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나라인 양 그런 사회인 양 슬프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네요. 얼마 전에 뭐 우리 그 문 후보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호남 차별 금지법을 만들겠다고요? 그쪽에서 문 후보께서 했나? 또 뭐 그쪽 진영에서 했나? 이야, 누가 호남을 차별해요? 주변에 저하고 북한 민주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호남 출신들이 많은데요. 그보다 앞서서 5.18 비하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참 이게 무슨 뭐 국회를 이겨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참 5.18 이 사태의 덕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유공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받는 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5.18 덕분에 운동권의 주류 인사들이 된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국가에 뭐 언론이든 사법계든 뭐 국회든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혁명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의 결과가 저는 5.18 유공자 혜택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 광주 기득권 세력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지금 저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꼭 믿고 싶어요. 그런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5.18이라고 하는 성역을 가지고 반대 세력을 밟으려고 하고 그 여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5.18이 성역일 수가 없어요. 반대 의견을 깔아뭉갤 수가 없다고요. 공산주의 사회면 그게 가능해요. 총 들고 없애버리라고요. 다 죽여버리라고 총살하라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지 않은 사회예요. 반대 의견과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사회예요. 대통령 탄핵으로 반대 세력이 완전히 밟힌 상태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밟았다고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뭔가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옆으로 맞을 거예요. 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공산사회를 확실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당신들은 꼭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5.18도 똑같습니다. 이 5.18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문제고 아직까지 지금 북한이 개입했냐 안 했냐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순간 당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공자가 됩니까? 북한의 부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공자냐 부역자냐 둘 중 안에서 하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용했어야지. 왜 이렇게 뭐 스스로 이슈를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럼합니까? 이왕 터진 이야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죠. 역사의 사실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정명 아나운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 유공자가 된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라. 그래요. 떳떳하시잖아요. 떳떳하시면 밝혀야 돼요. 그렇죠?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자랑스러우면 밝히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하는데 왜 명단을 못 밝힙니까? 월북했다는 사람, 월북했다고 정명 전 아나운서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하태경 의원은 월북한 사람이 없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밝혀야 되겠네요. 국가에서 답을 하세요. 정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부는 이 사람들 중에 2명이 지금 월북을 했다라고 이 정명 아나운서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 말은 맞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을 겁니다. 밝혀야 됩니다.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5.18 이게 누가 포함됐는지 깨끗이 밝혀야 됩니다. 정당하고 본인들이 자랑스럽다면 그게 뭐 밝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 기자님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 말씀 너무 뭐 이때까지 다 정리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남한 이슈는 건드리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특히나 5.18 문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 분들이 좌든 우든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 탈북자들한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태국시 나와서 떠드냐. 이건 우리 이슈고 정치 이슈인데 탈북자들 너희들 와서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정치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자들 남한에 왔으면 북한이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정치 이슈 개입하지 말아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저희 신분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입니다. 탈북자들 3만 명이
탈북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요? 그게 공산당스러운 발상입니다. 우리가 5.18을 이야기하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이야기하든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어떤 당에 가든 그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5.18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5.18에 대해서 또는 또 이때 남한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희들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18은 언젠간 그 북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그때 역사의 심판을 다시 받을 겁니다. 지금 함부로 까부로 되면 그것도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5.18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그 국민들의 세금, 그 엄청난 액수가 과연 적을 잃었게 했는지 아니면 진짜 국민들을 잃었게 했는지 그거는 앞으로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이 붕괴됐을 때 아마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과연 살려주자, 북한을 붕괴시키면 안 된다, 같이 잘 하자라고 하는 후보 제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속심이 뭔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본인이 받는 그것 때문에 혹시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5.18 냉정하게 보고 함부로 우리가 성역하거나 그것에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주화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로 정치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그런 선량한 분들을 이용하고 민주파괴를 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재밌게 또 분연이 잘 된 것 같죠? 그 컨디션이 좀 말이 아닌데 그 나름대로 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